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를 불러다가 미국에서 팔 자동차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국 보호주의를 대놓고 하는 트럼프. 전혀 대비가 안 된 우리로선 트럼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부글부글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최순실 씨. 오늘은요, 특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최순실 씨를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불러도 조사를 받으러 오질 않으니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부디 오늘 특검에 나온다면 오리발 대신 진실을, 더 이상 부글부글 국민 속 끓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갈림길에선 탄핵 시계입니다. 오늘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또 있죠? 네, 오늘 헌재 9차 변론이 있죠. 예.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39명 가운데 헌재가 과연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이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면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2말 3초, 2월 말이나 3월 초로도 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증인 신청한 39명 가운데 28명은요. 이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고 그 기록이 헌재에 제출돼 있어서 별도의 증인 신문은 필요 없다. 이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오늘 그 변론에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질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네. 다음 포인트 뭡니까? 영장 2개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최순실 체포영장, 네. 이 영장일 테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6차례나 소환 불응했던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 현재 발부돼 있죠. 예. 특검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 그러니까 강제 구인해서 조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장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예, 이 압수수색을 예고한 거는 사실 넌센스죠. 하지만 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워낙 요지부동이라서 그렇죠. 압수수색 작성 사실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육지책인 거죠. 그래요.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 시점도 지금 그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조율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네. 하여튼 뭐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다음 포인트 뭐죠? 시동권 민주당 경선입니다. 어제 민주당 경선룰 확정이 된 거죠? 네. 당원과 국민이 똑같이 1인 1표를 갖는 그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확정이 됐죠. 특히 이 둘 가운데 비당원인 국민들의 표심이 중요했습니다. 예. 관건은 따라서 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될 이들 일반 국민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겁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조직적 가세를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1차 선거인단 모집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당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민주당 경선룰에 대해서는 행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반기문 출마 선언입니다. 반기문 출마 선언. 오늘 그러니까 관훈클럽 토론회에 반기문 총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네. 최근 이딴 구설과 논란으로 이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그렇죠. 이거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출마 공식화를 서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이상일 의원, 그 캠프에 이상일 의원 출연했었잖아요. 예, 0%라고 했죠. 중도 포기 가능성 0%, 내기해도 좋다. 이 단어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한 건이 터졌습니다. 뭐요? 10년 전에요. 그 당시 외교부 장관 퇴직 당시에 재산을 5억 원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1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 예.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5억 원이나 적게 신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 이런 논란을 모두 뒤엎을 큰 한방으로 뭘 꺼낼지 이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과연 진범인이 아니냐를 가리는 마지막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잠시 후 화제 인터뷰에서는 피해자 조중표 씨의 어머니
심경,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심경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 개정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업체들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영세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대통령 풍자 그림, 이 논란이 컸는데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양쪽 이야기 들으면서 좀 진행하기로 하고 1부에서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전환법이란 용어가 떠올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도 듣도 못했던 단어 전환법.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건지, 왜 논란이 된 건지. 정식 명칭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이 공포된 건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금요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근데 반발이 너무 크게 일면서 의무이행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것으로 부랴부랴 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환법이 도대체 뭔지, 또 왜 공포한 지 1년이 되도록 우리는 잘 몰랐던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세요. 홍익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전환법, 그러니까 1년 유예가 된 거지 폐지된 건 아니에요? 철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대로 하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예. 이것이 내년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겁니다. 유예된 상태요.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도 전기용품,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마크를 붙이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전환법하고 그러면은 이 새로 개정한 전환법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기존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름 명칭 자체가요. 예. 기존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또 이 공산품 관리가 됐었는데, 예. 이것을 합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지금 다루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전기용품하고 그다음에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기존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예. 일반 생활용품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죠. 그럼 생활용품이라 하면은 티셔츠, 청바지 이런 의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의류라든지 모든 일반적인 모든 제품을 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그것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각종 그릇이니 신발이니 뭐 이런 것도 그럼 다 예, KC 그렇습니다.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검사를 받아서 그 KC 인증 마크 따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정부가 수수료 관련돼서 고시한 거는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거 발급 수수료를 5만 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검사 받으려면 외부 기관에 검사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또 수수료가 따로 들고 필요한 거죠. 예, 비용이. 공장 심사 수수료 같은 경우 전기용품 같은 경우 공장 한 곳당 한 20만 원 하고요. 예. 생활용품에는 경우에는 국내 공장 심사는 한 25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출장비 또 국외 공장 심사 같은 경우는 60만 원 플러스 출장비 등등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의류라 하면 의류를 제작한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측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해야 되는 거죠. 제작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를 만들 때 이게 기본적으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원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전과 관련돼서 특히 어떤 섬유 내에 그러니까 원단이죠 주로 원단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여부,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이 섬유 원단 제작자가 사실은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작자가 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인증서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것이 이 제품이 그런 인증서를 갖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 인증서를 그 원단을 갖고 옷을 제작한 사람은 그 원단에 들어간 인증서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이라면은 그 경우에는 제조업체 외국의 제조업체한테 KC 인증 마크 받아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자, 유통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KC 인증 마크를 그 유통업자가 받게 되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꼭 그 또 다른 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 미국 내에서 그에 따른 안전검 우리 KC 인증에 준하는 그러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를 받아야 되는 구비하면 거죠. 되고. 네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KC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존에 자기가 수입하는 분들이 수입하는 대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입 제조업자, 미국 해외에 있는 그 제조업자부터 그에 준하는 인증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발급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데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자에게까지 인증마크, KC 인증마크를 요구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지 주로 이제 영세업자들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아니다. 과하지 않다. 이거 꼭 필요하다. 예전에 옥시 때 생각해봐라. 생활용품도 KC 인증마크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일단 정부는 필요하다고 본 거고 19대 국회도 동의했으니까 통과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대 국회 때 이 논의 과정을 좀 보면 정부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입법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법률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부가 가져온 법안이죠. 정부가 가져와서 국회가 승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 법안이 가져와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당시 이제 논의 내용을 보면 정부 산업부가 당시 입장을 보면 기존의 KC 인증을 쭉 하던 걸 별도로 확대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지 추가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옥시 사건 이후에 생활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당시 국회 내에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건 사실입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우리 입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늘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공화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꼬리가 있죠. 몸통을 흔든다. 실제로 법안에서의 내용과 시행령에서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실제로 법안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중립적으로 가져오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시행령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이 경우는 사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 세부사항 만들 때는 국회가 일일이 보는 건 아니군요.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시행령 보고를 받지만 시행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 권한 권한 차원에서 국회가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바꾸는 거냐 바꾸지 않느냐의 결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세월호 때도 시행령 갖고 청와대와 국회가 한번 2015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파동도 그런 문제에서 발생했고 이 시행령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시행령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 1월 24일 날 시행령을 했고 28일 날 시행령이 이제 발효되지 않습니까? 발효되기 직전까지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개정한 입법 예고안으로 올려져 있는 거 커다란 것만 알고 있지 세부의 시행 사항은 국회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달라고 하시죠? 저희가 일종의 기본적인 시행령안을 결국은 인터넷에 고시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받아봤고, 이것은 일부 자구 수정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24일까지 그것조차도 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도 국회가 못 본 상태로 시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진짜 절차적인 거 지적을 하셨고, 그걸 떠나서 취지로만 보면 사실 취지는 좋아요. 의류 원단 하나, 커튼 원단 하나, 세탁 바구니 하나하나 다 안전검사해서 KC 인증마크 붙이자. 이거 취지가 나쁘다고 할 분은 없을 텐데 문제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 그럼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과하게 지금 이제 모든 시행령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적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캐시 인증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을 받으면 많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용이 크게 전가가 되지 않는데 대기업은 괜찮아요. 예. 소규모로 해서 다품종,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업체들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거는 첫째는 모든 물자를 이 캐시 인증을 해야 되느냐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캐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품이 캐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힌 어떤 부분, 또 제품이나 또는 특정 제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캐시 인증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 인증 절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에요. 지금과 같이 캐시 인증을 발급해 놓고도 옥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인증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다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인증에 대해서 정부가 시험 인증의 발급 절차를 좀 더 엄격화하고 또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캐시 인증 발급 절차나 또는 이 시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능력을 기관의 능력을 피워야 될 필요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공청회도 있고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28일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늘 반복되는 건데요. 정부가 시행령을 임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첨부돼야 이게 법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임박해가지고 시행령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알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년간 유예됐는데 이 기간 동안 여기 현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부와 국회, 그다음에 현장 사업자들,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독소 조항이라든지 또는 좀 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는 좀 제거하는 또는 완화하는, 보완하는 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이 정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원내 정당 중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촛불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투표소, 순회 경선, ARS,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간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둘러 대선 경선 룰 결정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서둘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결정이 됐어요. 저는 설 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대선 준비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경선 룰을 최종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결은 된 게 아니에요? 경선 룰을 논의해온 당원 당규위에서 경선 룰을 결정했다는 의미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의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현재 안대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변수가 뭐냐 하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일방통행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경선 룰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김부겸 두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권 공동정부 구성, 공동 경선을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비후보 등록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뭐 다른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안희정 의원은 경선 룰을 당의 백지위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자, 완전 국민 경선으로 서둘러 경선 룰을 정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약소국은 언제나 서름을 당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연관이 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국제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결정은 강대국 위주로 하잖아요. 강대국의 힘이 제일 세죠. 네, 약소국은 굉장히 서름을 많이 당하고 겪게 되는데요. 이번 결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 사이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이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이 박 시장과 김 의원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조찬회동을 가졌거든요. 이때 일종의 당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권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은 계속 경선부터 같이 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하자. 야권이 다 같이 하자. 네. 그래서 박 시장이 민주연합이 한 배를 타고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의원은 87년 단일화 실패의 아픔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공동경선 주자. 네. 그런데 딱 7시간 뒤 오후 3시 30분 양승조 당원당규위 위원장이 싹 무시하고 경선 룰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조차 공동경선은 변형된 단일화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쪽조차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당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야권 공동경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주사위는 던져졌다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어제 행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권은 헌재 탄핵 결정 시기를 2말 3초, 2말 3중순 뭐 이때쯤으로 본다고요. 벚꽃 대선, 철쭉 대선 준비한다 뭐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그러니까요. 지금 3개월 내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요. 당 차원으로 보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캠프 꾸리고 정책 준비하는 시간 감안하면 한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해야지 원래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당원당규회의가 경선 룰을 빨리 결정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후보 내에서 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빨리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에 지체하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늦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두고 경선 룰을 준비하는 거라면 뭐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더 조율해 보겠지만 그렇죠. 다 지금 좀 시간이 없다라는 게 깔려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정한 경선 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통상 대선 경선하면은 전국 순회 투표를 한 10번 넘게 하거든요. 그래야 하죠. 근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한 4번만 하기로 했어요. 권역별로 묶어서? 예. 어떻게 묶어요? 그러니까 충청, 영남, 수도권, 강원, 제주. 이 말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권역, 충청 권역 크게 묶는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한꺼번에 뭐 그냥 광주, 전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예. 하하, 그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악마와 천사가 모두 잠복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경선 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악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만든 고육지책에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게 바로 ARS 투표 검증단인데요. ARS 투표 검증단? 네. 일종의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ARS 투표 설계부터 끝까지 다 참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건데 이 완전 국민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모바일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모바일 투표할 때 어떻게 안내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느냐가 이게 투표 결과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2012년 대선 경선 때요. 이 모바일에서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 처리된다고 해서 앞서 번호가 불렸던 후보들 김두관, 손학규 후보가 울산 경선을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천사도 숨어 있는데요. 이 후보들이 완전 국민 경선 결선 투표를 잘 활용하면 이번에 아주 흥미진진한 경선, 막판 역전 드라마가 연출될 수도 있다. 이건 또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룰에 반대하는 후보들도 잘 다독이고 설득해서 좀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경선 룰 놓고는 오늘, 내일, 모레 한 요 정도가 지금 고비가 되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 위에다 합성한 작품 하나가 지금 국회 전시회에 걸리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인지 아니면 풍자 예술의 묘미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 작가의 뜻 그리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견까지 들어보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예고드렸듯이 오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심경 들어보지요. 그리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잘 아시죠? 이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식당 외에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외국 식당들만 허용이 된 상태인데 기존의 일식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중국집으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이 중국집은 허용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지금 법원에서 논란입니다. 재판정에서 다뤄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패러디 그림 하나가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 작품에다가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건데요. 이 그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치의 여인이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박 대통령 얼굴을 갖다 붙인 거고 원작에는 그 옆에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패러디 그림에서는 그 여성을 최순실의 얼굴을 갖다 붙이고요. 꽃다발 대신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자 그림이 국회의원회관 전시회에 전시가 되면서 적절성 시비가 붙은 거죠. 이 전시회에 대관을 주선한 표창원 의원에게 지금 상당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선 이건 테러다, 인격살인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윤리위에다가 표의원을 회부한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논란이 된 더러운 잠의 작가 이구영 씨부터 만나보지요.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 작가분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20명의 작가분들이 기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체가 국회의원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회관에다가 전시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반드시 중간에 이제 주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역할을 표창원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럼 표의원은 사전에 나는 어떤 작품이 걸리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맞아요? 모르셨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작가들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검수를 한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시회가 시작된 뒤에는 보셨겠죠? 예, 오픈을 하고 나서 작품이 이제 벽면에 걸리고 그때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실관계였고 작가님 지금 논란이 두 가지 트랙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는 과연 여성의 누드화에다가 현직 여성 대통령 얼굴을 얹는 것이 이게 예술이냐. 이거는 명예훼손 내지는 성희롱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테러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가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대통령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요.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풍자라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절성이라든가 표현의 수위라는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인격살인이다,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게 해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풍자 예술의 범주로 봐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정확히 그 범주 안에 있는 거고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풍자 예술이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정확하게 풍자를 한 작품일 뿐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림 자체에 대한 논란이고 또 하나는
설사 풍자예술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네. 국회의원에다가 전시하는 것이 옳았느냐. 장소의 적절성.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에 걸리는 순간 그것은 예술이 아닌 정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치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예술품을 걸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더라도 그 예술품이 걸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뭐 어떤 장소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장소 그것이 뭐 국회의사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어떤 그 예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한 거는 좀 옳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예술이 전시되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어디에 있든 예술은 예술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이제 뭐 예. 전시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작품을 걸게 되는데 부적절한 방식, 뭐 어떤 그 뭐랄까 뭐 장소를 대관하는데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예. 불법적으로 어떤 그 일방적인 통행을 통해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그러면 예. 그 공간에 대한 이용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그 협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작품은 되고 어떤 작품은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 또 다른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성역화에 한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네. 국회의원 회관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선이 더 문제다. 근데 논란이 불거진 후에요. 보수 사이트에는 이런 게 돌아다녔어요. 뭐냐면 그 장소를 주선해줬다는 표창원 의원 가족 사진에다가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부인의 얼굴에 막 누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대통령 그림이 풍자라면 표창원 의원 가족 사진도 풍자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자의 범주에 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제가 그렸던 그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은 예. 풍자의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가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성이나 뭐 그 남성을 떠나서 예. 그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 국가의 수반인 분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으세요. 그래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만약에 표창원 의원의 가족을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풍자의 대상으로 넣는다라면 그거는 의도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더러운 잠은 국회 전시관에서는 그림이 떼졌고 다른 곳으로 장소 옮겨서 계속 전시하신다고요? 예, 뭐 그 보수단체 그 회원분들로 보이시는데 그 어저께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가서 내동댕이 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일반 제 작품을 내동댕이 치고 뭐 그 장소에서 굉장히 험악해서요. 원래는 31일 날까지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전시를 계속 연결해서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공간을 저희가 구해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시를 오늘부터 다시 재개해서 다시 진행합니다. 이구영 작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작품 더러운 잠의 이구영 작가, 이구영 화가를 먼저 만나봤고요. 청취자 의견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4690님은 아니 풍자 패러디도 이해 못하는 거는 이 여당 수준이 넘어간 것 같다 하셨어요. 반면에 5704님은 아니 예술이라니요. 자기 가족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테러다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 자, 의견 보내주시고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은 이 작품 자체가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작품은 괜찮은데 전시회 장소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둘 다 문제였다고 보세요? 네, 작품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장소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둘 다 문제였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네네. 네네. 이번에 조금 전에 저도 잠시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더러운 잠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시고 풍자라고 하시는데 이걸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자의 범위도 넘어섰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세요? 이게 대상이 뭐 누구였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그 여성 알몸, 나체를 전시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한 인격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여성 나체, 그러니까 정말 직설적이고 이런 외설적인 그림으로 대통령 풍자한 거는 한마디로 국격 훼손이고요. 국격 훼손이다? 네. 특히나 이것이 지금 민의의 전당, 또 공론의 장,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게 국회에서 전시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작가분은 이건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말하자면 다비드상 같은 데다가 얼굴 붙일 수 있었다. 원래 있는 작품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고 여성이라서 뭐 그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요. 이건 정치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민이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비난이 지금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나치게 이게 성적으로 희화화시켜가지고 이번 전시를 한 것이고요. 아무리 피해 가려고 그래도 이분의 그 젠더 의식, 성 의식하고 윤리 의식이 이번에 분명히 한번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성의식이 결여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여성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더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문제라고 보죠. 예. 그러면 남성 정치인의 어떤 다비드상 같은 데다가 남성 정치인 얼굴 붙였으면 그건 문제 없습니까?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남성 대통령도 나체고 알몸이라면 문제가 되죠. 그건 풍자의 수준 넘었다. 봅니다. 네네. 원래 있던 명작인데도? 원래 있던 명작을 지금 내용이 문제죠.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술을 이거 정치적으로 이번에 이용하려는 거고 특히나 야당 의원이 이번에 이걸 주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표창원 의원이 그냥 그 전시회 장소를 빌려준 것뿐인데 중간에 주선해 준 것뿐인데 그것도 문제라고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 전시 과정에서 표 의원께서는 뭐 장소만 직접 본인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정황이 많이 드러납니다. 앞서서 작가분은 표창원 의원이 그림을 고른 것도 아니고 미리 본 것도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가 20명의 이 전시회이기 때문에 취지가 좋아서 이제 중간에 주선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선이라는 게 결국은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국회 내 공간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해야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내규상.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 직접 주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면요. 오히려 내규를 어긴 것이고 현직 국회의원은 타인이 주관하는 그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서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걸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표창원 의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 이호한님, 김환기님 외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좀 꼭 해달라고 하세요. 뭐냐면 2004년 새누리당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풍자연극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직접 욕설도 하고 뭐 막말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하지 않았느냐. 표현의 자유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 표현의 자유도 분명히 존중돼야 되고 신성한 가치입니다. 또 건전한 시국 비판도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야를 불문하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또 악용할 의도가 있다면은 분명히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작가가 말씀하세요. 그럼 환생경제하고 이것과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 의도 있었다 없었다는 작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체적 의견이고 국민적 분노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의견은 이렇고 앞서 작가분의 의견은 저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양쪽 입장 듣도록 하죠. 김정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께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손수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들으셨죠? 네. 그 그림 논란. 우리 시간이 없지만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야겠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풍자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과한 정치의 도구로 지금 그림이 이용된 걸로 볼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류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작가분의 취지나 표창원 의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했다. 예.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요. 예. 물론 뭐 풍자의 영역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보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풍자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모 매체에서 다른 매체에서 그런 의견을 말했다가 저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네. 하지만 저희 신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의견. 네. 저희가 일부러 지금 의견 나눈 게 아닌데 조율하고 나온 게 아닌데 쫙 갈라지네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이제 그 헌법 22조에 있는 그런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데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허락도 받지 않고 상업 광고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도 했거든요. 그림으로. 메르켈 총리가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갔고요. 또 실제로 더 어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림이 잡지 표지에 등장도 했는데 사실 그게 국가의 지도자라면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감수해야 되고 오히려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사무실 분들 너무 바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개인 의견이 개인 의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념이 확고하십니다. 오늘 재판정 이거 주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제 얼굴 또 저희 가족 얼굴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겠다는 그런 협박 문자까지 많이 왔어요. 이러시면 안 돼. 이거 국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청취자 문자 요것도 한번 집계해 주시겠어요? 오늘 재판정 하면서 이 집계도 한번 같이 해보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공적인 인물 또는 정치인 또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좀 더 수임 범위가 넓지만 저 같은 이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임 범위가 좁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그 풍자라고 하는 것은 그 풍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노 변호사님 보시기엔 조금 넘었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왜 이런 식으로 올렸는지 그렇게 전신이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뜨거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게 문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미 들어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저 더러운 잠 그림이 아니고 오늘 주제는요. 오늘 이 주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전주 한옥마을에 중국집이 들어섰습니다. 이 중국집은 금지해야 하는가? 이걸 금지하는 건 과잉 규제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손 변호사님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네.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2013년 11월에 전주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이죠.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한식 관련된 음식점만 영업을 하도록 그리고 다른 외국계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중식, 일식 등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전통문화구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한식당만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2013년. 네. 그런데 그때 이 수립 전에 일식집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집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일식집을 지구단위 계획 시행 후에 수립되고 시행된 후인 2015년 5월에 어떤 사람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일식집을 중식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럼 일식집으로 인수를 해서 바로 바꿨어요. 어떻게? 영업을 하다가 바꿨는데요. 영업을 좀 하다가. 예,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볼 때 이거는 위반이다. 이거는 허용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이 시정 명령을 받은 이 중식당 업주가 이거는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업주가 이겼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줘야 된다. 시정명령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일단 선고됐죠. 1심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건의 지금 법원에서의 진행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노 변호사님 어느 입장이세요? 저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과 전통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취지를 인정해야 된다. 게다가 이제 이게 원래 있던 가게를 그대로 놔두었던 것은 신뢰보호 원칙 때문이지 그것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의 중국집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규제하는 게 맞다, 금지하는 게 맞다. 노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은? 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옳고요. 일식집을 중식집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업주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것은 별 문제 없다. 손 변호사 무죄.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것을 이거는 그럼 창업한 걸로 봐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노 변호사 유죄. 노변, 손변, 유죄, 무죄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재창업으로 보신 거예요? 저는 재창업이라는 것도 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원래는 그 전통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전주시에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시켜서 관광산업에 조금 이바지하고 특수성을 조금 더 공고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영업을 한식집을 하던 업종은 계속해서 한식집을 하더라도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식집으로 전부 다 변환시키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주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국집, 일식집을 문 막 닫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하고 있던 게 있었으니까. 기존 것들은 그냥 두되 새로 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식만 들어와라.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던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놔두었지만 새롭게 다시 그곳에다가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음식점을 만들어내게 되면 한식이 아닌 그러면 전체적인 취지가 몰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가 제대로 안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취지 자체가 흔들려버린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만 갖춘다면은 어디에서건 어떤 영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업종, 식당의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오히려 예외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예외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걸 일식당을 중식당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일단은 허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엄격하게 이제 할 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해적 행정행위거든요. 행정처분이거든요. 침해적 행정행위. 그렇습니다. 이 시정명령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논지는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얘기는 원래 한식집이던 것을 이 A씨가 인수해서 중식집으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일식집으로 있던 것을 인수해서 한 1년쯤 운영하다가 장사 하도 안 돼서 중국집으로 바꾼 건데 이것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과하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 논지들은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단장으로 보신 거 같은 주인이 세 단장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종 변경이지 용도 변경이 아니거든요. 세 단장. 근데 이제 노 변호사님은 이거는 재창업으로 보는 게 아니 근데 만약에 이 판례대로 하자면은요. 원래 한식집으로 운영하던 가게가 그냥 일식집 바꿔도 돼요. 주인이 장사 너무 안 되니까 난 일식집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그럼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집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한옥마을에서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기능이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식집이 중국집 바꾼 거나 한식집이 일식집으로 바꾼 거나 다 허용해 주면 취지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식을 하던 집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이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뭐 중국집 음식점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례대로 한다면? 이 판례대로 하면. 반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전주 한옥마을 관련해서 한식을 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하고요. 예. 또 그러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동의합니다. 취지는 너무 좋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수립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종, 한식이 아닌 그런 외국계 식당, 일식, 중식 등을 예. 뭐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등등을 하던 업주의 그런 그 영업권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보호해주는 거는 당연하고요. 또 하나가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결합니다만 예. 제가 또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 불허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일식을 중식으로 바꾸는 게 허용된다고 한 가장 큰 논거가 뭐냐면 뭐예요? 이 규정에 보면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안 된다고 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식, 중식, 양식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규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미 이거 지정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집들 중에 네. 중식도 있고 일식도 이미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식을 하다가 다른 걸로 새로이 이 외국계 음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시작되기 전에 웃으실 게 아닙니다. 웃으실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법원이 그런 논지에서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식을 하다가 외국계 음식점으로 이게 하겠다고 음식점을 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난 그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식을 원래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일식 바꾸는 건 안 되고 일식을 하다가 뭐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집으로 바꾸는 건 괜찮고 왜 그러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그 손 변호사님 논리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이제 이 사건 고시인데요. 여기에 그 보면은 불허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 음식점 중에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거라다가 한식을 뭘 하든지 간에 새롭게 외국계 음식을 하면은 못해요. 이거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이 외국계 음식점이었는데 외국계 음식점으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없지만 거죠. 한식에 새롭게 진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변이 맞다 하고 하시는 분은 김대영님. 예전 건물이라도 현재의 새롭게 용도 변경을 하면 현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셨어요. 7997님도 그렇게 하는 건 반칙이죠 하신 분이 계세요. 반면에 연탄한장님은 한옥마을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권수연님 한옥마을 가보면 어울리지 않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취지에 얼마나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허용해줘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1604님은 취지 자체도 틀렸다. 아니 한식집만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그 결정 자체가 지나치다고 이분은 생각하신대요.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의견 좀 보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한옥마을 사실 갔다 왔거든요.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눈에 그러니까 거슬린다기보다는 한옥마을스럽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조금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만약에 이런 식의 판례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그런 분들은 권리금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점을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한식 음식 하던 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다른 음식점 하던 분들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이태리집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불란서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권리금이 엄청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지구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한식집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외국 음식 파는 곳은 3군데밖에 없거든요. 희소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특혜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한옥마을에서 외국계 음식 중국집 하는 게 과연 특혜라고 볼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여러분 어떤가요? 한옥마을에 갔으면 전주에 그런 그 한식을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매출을 비교해 보지 않는 한 과연 특혜인지 여부는 뭐 속단할 수 없고요. 한옥마을에 한옥 보고 한식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집이 얼마나 가겠느냐. 만약에 정말 한식이 잘 되고 한식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그 영업 매출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일식에서 한식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으니 예전에 하던 것도 다 못합니다라고 했을 경우는 과도한 침해가 되거든요. 그럼 아예 취지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취지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전 이런 그 고시의 취지 자체가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그 한옥마을에 있는 다른 한식집과 이 외국 음식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재산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에 한식을 하던 영업점의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존에 내가 우연찮게 외국 음식점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는 계속 보호가 되는 반면에 그 안에서 우연찮게 한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는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강제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면 안 될까요? 그거는 변론이죠. 이거 하고는. 그런 사람들에 만약에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외국계 음식점을 했는데 갑자기 다 한식으로 바꿔라라고 한다면 오너셰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뭐 일식이나 중식 그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못하게 한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니겠어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여기에 그런 규정이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저는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취지 자체도 문제가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고 취지가 옳으냐 그르냐 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옳으냐 그르냐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러버덕이라는 청취자님은 아니 중국식당 들어오게 해서 메뉴 선택의 폭을 넓혀야지 왜 한옥마을 구경 간 사람은 한식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야기의 폭이 좀 넓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저희가 만든 사건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이 그 일식집 하다가 중식집으로 바꾼 사람은 계속 중식집 해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문제 없다 쪽으로 법원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 원고는 2013년도부터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한식에는 불어다니는 걸 알면서도 2015년 일식당을 인수했고 2016년도에 이를 중식당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좀 추구하려는 쪽으로 의도 자체가 좀 나빴던 거 아니냐. 변칙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팽팽하고 제가 지금 계속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말씀하실 때보다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어느 분에게 유리하게 움직였을지. 빨리빨리 좀 보내주세요. 좀.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전주시 분들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전주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주인이. 이 경우 이거를 새 단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재창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즉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금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최근 우리 재판정 중에 제일 팽팽했어요. 47대 53, 53%대 47%로 허용 해주는 게 맞다. 손변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야, 이건 거의 동률이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건 아니죠. 47대 53은 53이 이긴 거죠. 6% 차이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되게 복잡한 문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재판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발표해야 돼요. 국회의원회관실에서 전시한 그 더러운 잠이라는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문자가 더 많이 왔어요. 야, 주객 전도입니다. 주객 전도. 문자가 더 많이 왔어요. 겁나네요. 풍자인가? 풍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이냐 아니면은 과도한 거냐에 대해서 뉴스쇼 청취자의 반응입니다. 뭐 국민 전체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취자의 반응인데 75대 25, 75%대 25%로 이 그림은 풍자로 봐야 된다. 이건 압도적인데요. 우리 청취자들은.
좀 두드려야겠습니다. 되게 진보적이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혹시? 보셨네요. 예, 의견 보내주시고 하여튼 두 분 네. 지금 하실 말씀 있지만 좀 참으시고요. 손 변호사님. 네. 문 닫으시고.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 손소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큰일이다 한참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겨울 한파가 몰아친 며칠이었죠. 추울 때는 아랫목이 최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찜질방도 괜찮습니다. 추울 땐 찜질방 나가보시죠. 괜찮아, 들어가. 안 뜨거지? 따뜻한 데를 찾아서 오는 거죠,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놀 곳이 바깥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밖에 지금 영하 8도 9도 그럴 텐데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금 찜질요. 땀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나더라고요. 온도는 못 이렇게 견디겠는데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없어. 추울 것 같아 못 있겠어요. 원래 사우나를 안 해가지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못 있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이스크림 2개랑 아이스 밀크 커피 하나랑 아이스크림 2개, 밀크 커피 하나, 밀크 커피 하나, 계란 훈제 2개. 감사합니다. 찜질 오면 계란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끝나고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사 먹는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수영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설 전에 목욕하는 거? 우리 어릴 때는 명절 전에 꼭 했었죠. 동네 목욕탕에서. 지금 내가 나이가 65인데 우리 나이 때는 악은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설날 무릎하고 뒤꿈치가 때가 아주 그냥 한 30분 1시간은 불려야 돼. 이게 행사지 행사. 그런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목욕탕 가면은 벗고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잘 되죠. 형하고 격차가 큰데 형님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둥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가족들 고향에 내려와서 만나면 같이 손잡고 목욕 가는 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온탕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요 며칠이었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그러고 보면 어린 시절에 설 다가오면 꼭 동네 목욕탕 찾아갔던 기억 나시죠? 때도 팍팍 밀고 했던 그런 기억. 찜질방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시절 추억까지 아련히 떠오르네요. 추울 땐 뜨끈뜨끈한 찜질방.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주 한옥집 관련된 한옥마을의 중국집 관련된 문자도 지금도 들어오고 더러운 잠이라는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문자는 지금도 계속 쏟아집니다. 정말 논란거리인 모양이네요. 1646님은 풍자는 풍자일 뿐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논란을 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그림 전시 찬성. 백길종님, 풍자 예술에 너무 과민 반응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꼴이 아닌가 싶다. 4110님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정치인에 비하면 이 정도 풍자가 뭐가 그렇게 문제냐. 반면에 백은영님은 표 의원님, 여성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작품을 확인한 순간 바로 내렸어야 된다. 실망스럽다. 이런 분 계시고요. 0141님도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예의란 게 있어야죠. 이 나라 정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0227님, 정말 자기 부인이나 가족을 패러디한 거라면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쁜 의도로 전시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314님은 전주 시내 버스 기사입니다. 중국인들이 엄청 오니까요. 한옥마을에 중식당 허용하는 거 이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가 하면은 원래 있던 일식당을 중식당으로 바꾸는 걸 규제하는 것보다 한식집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무쇠바람님 의견까지 참 생각해볼 문제 오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화장실에 있던 2명 가운데 1명이 분명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아니면 패터슨. 검찰이 처음 범인으로 지목한 에드워드 리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요. 그 사이에 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부모는 이 패터슨을 잡아달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사건 발생 20년 후에야 이 패터슨이 한국에 송환이 됐고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터슨은 징역 20년 선고받았고요. 바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열립니다. 자, 무려 20년 만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 피해자 조중필 씨 부모님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머님 연결합니다. 이복수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 가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예, 참 사건 발생 20년 만에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내려지는 오늘 판결, 최종 판결 앞두고 심정이 어떠세요? 어제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고 오늘 재판이라고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그냥 20년 형을 받아야 할 텐데.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계속 불안불안 조마조마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하셨을 때 그러셨어요. 만약 패터슨이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된다면, 마주치게 된다면 나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아들 왜 죽였니? 그거 묻고 싶다 그러셨죠, 어머님? 지금도 그래요. 그 심정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 심정이라는 말씀은 그러면은 아직 마주쳐서 그 얘기 못 물어보셨어요? 못 물어보죠. 어서 물어봐요. 법원에서는 뭐 패터슨 옆에 가지 못하고. 옆에 가지도 못하셨어요? 현장에 가도 패터슨한테는 못 가요. 왜요? 저기 소리치기 전에야 그거를 어떻게 전해요? 아니 소리치기 전에는 그 옆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군요. 아니 재판에는 걔는 앞에 가 있고 우리는 뒤에 있는데 또 교도관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가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래요. 지금도 만나면 우리 아들 왜 죽였니? 아무 죄 없는 우리 아들 꼭 묻고 싶은 심정. 패터슨은 지금도 자기가 한 일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걔 아주 참 악랄하고 뻔뻔하고 걔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재판 받을 때 그 여러 번을 봤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죄책감 같은 것 전혀 없어요. 뭐 심경의 불안함 같은 것도 안 느껴지던가요? 표정에서? 예. 그냥 아주 꼿꼿하게 고개 들고 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아이고 걔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판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1심도 2심도 패터슨이 진범 맞다라고 한 상황이고 네.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불안하고 뭔가가 흔들려야 하는데 계속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당당했어요. 예. 그냥 저는 사람 안 죽이고 에드워드 그 언니가 죽였다고 그 얘기만 하지 걔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딸이 그래요. 이제 패터슨 보고 판사가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유가족들이 괜히 영화를 만들어 갖고 저를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했다고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예.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떠셨어요? 죽이고 싶죠. 벌벌벌벌 떨리고 그냥 손이 벌벌벌 떨리고. 그럼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재판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님. 20년 걸렸어요. 20년. 예.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냥 오직 한국 교포아이가 범인이 아니고 무죄로 나왔으니까 또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아이 패터슨 아니면 에드워드 리인데. 예, 도망을 갔으니까는
꼭 그냥 어떻게 됐든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만 계속 그냥 틈나는 대로 자다가 좀 눈 뜨면 패터슨 한국으로 와서 재판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냥.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 소원이 말하자면 오늘 이루어지는 거네요. 오늘. 예. 그래서 소원을 우리는 그냥 뭐 캄캄했잖아요. 미국 아이래서 도망가고 거기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맞아요. 검찰은 맨날 그래고 우리가 탄원서를 내면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소리만 해요.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갔을 때나. 소재 파악이 안 된다 하면서 20년 끈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탄원서 내면 답변서가 그렇게 와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언론이 좀 도와주시고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소원을 자꾸 빌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대법원 판결 앞두고 지금 집 나서시기 앞두고 아들 얼굴 많이 떠오르시죠? 그럼요. 사진이 있는데 그냥 오늘 중필이 너 죽인 놈 재판 고등 대법원에서 하니까는 꼭 그냥 우리는 사형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미성년자 저지른 범죄라서 20년 뿐이 못 준다고 최고형이 그러니까 최고형밖에 좀 너도 빌고 나도 빌자 하면서 밤에 그냥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중필이 사진 보면서 중필아 오늘 이날이 왔다 하셨어요. 예. 꼭 같이 보자. 그러면 한도 풀고 나도 풀고 꼭 20년밖에 깎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죠.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정의가 밝혀지기를 반드시 정의란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볼 테고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법정에서도 씩씩한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어머님 너무 많이 울지 마시고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태원 햄버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오늘 대법원 판결 내려집니다. 피해자 조중필 씨 어머님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많이 추우시죠? 다행히 이 한파는 낮부터 좀 풀린답니다.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어깨 쫙 펴시고요. 그런데 설에는 또 전국에 많은 눈 소식이 있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다시 모여주시죠. 고맙습니다.